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자, 오늘은 19강 1910년대의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배우겠습니다. 페이지는 1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 일단 과거에 통감부 건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세워요. 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입니다. 자, 그 최고라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높은 걸 말하죠. 자, 이 조선 총독은 이 한반도 내에서는 거의 왕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조선 총독 자체가 일본 정치 내에서도 순위가 높아요. 조선 총독을 거쳐가지고 일본 총리까지 오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정치 내에서도 끝발이 좋은 권한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총독 아래에는 마치 업무 분장이 나뉘듯이 총독 아래에 뭐 경무총감, 치안총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무총감은 일단 행정 쪽에 행정 쪽, 그리고 경무총감은 치안. 특이한 거는 여기 중추원이 있는데 그 독립협회의 중추원이 아닙니다. 이 중추원은 그냥 그 역할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문기관인데 좀 특이하니까 밑줄만 쳐볼게요. 네. 이 중추원은 당시에 친일 인사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도와주는 친일 인사, 그 중에서도 최고위급, 뭐 자귀를 받거나 공후백자남, 일본으로부터 공을 인정받고 너는 나라 잘 팔았으니까 자기를 줄게 라고 인정한 네임드급 친일파, 이런 애들이 중추원의 멤버였습니다. 이들이 명목상으로는 모여서 총독에게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홍보용이에요. 우리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허울 좋게 내세운 거고, 실상은 그 안에 멤버는 친일파이면서 동시에 얘들은 제대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존재할 뿐이지 중추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역할을 제대로 실행도 안 합니다. 그냥 허울 좋은 겁니다. 또 이 지방 조직은 전국을 13도로 쪼개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이렇게 나누듯이 여기도 13도를 쪼개고 부, 군, 면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지방 행정 조직을 다듬습니다. 물론 이 지방 행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일본인 아니면 친일 인사만 해당됐습니다. 제한적으로 친일 인사에 한해서 정치나 이런 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고 나중에도 똑같아요. 나중에도 일제는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 친일 인사들만 그들의 지배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조선 총독이 꽤 셌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다음부터입니다. 자, 무당통치. 보통 1910년대를 무당통치라고 해요. 진짜 말 그대로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압적인 형태. 이 무당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헌병경찰 제도이고, 그래서 교과서에 무당통치 가로 열고 헌병경찰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딱히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정의로 이 시기는 무당통치다라고 총독부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제의 식민 지배를 구분할 때 있어서 구분하는데 편이 상하는 겁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각각 다 일본의 일제의 지배 스타일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1시간 만에 다 했어요. 표로 정리해서
한 번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좀 시간 남으시면은 한번 나중에 표로 정리하면은 이해가 빨라요. 한눈에 10년대와 20년대, 30년대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해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 범위상 1930년대 이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말입니다. 2학기 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자,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자,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말 그대로 헌병은 원래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군대의 범죄자, 군인 범죄자를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라떼만 하더라도 서울역에 휴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군복을 입고서 군복 대충 풀어헤치고 대충 모자 비스비스 쓰고 막 팔 걷은 다음에 에 이러면서 담배 찌찌피잖아요. 이러면은 5분 내에 헌병이 잡으러 옵니다. 풍기 위반죄 바로 가자 영창으로 끌고 갑니다. 헌병은 군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군 경찰이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장비가 소총 메고 돌아다녀요. 경찰인데 군인이니까 소총 메고 돌아다니는 군대예요. 군인. 근데 얘들이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일반 경찰 업무, 헌병들이 군인 범죄자뿐만 아니고 일반 범죄자 혹은 우리의 독립운동가 등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헌병이 일반 경찰이 오는 거랑 군인이 그 FBI처럼 문 따고 오는 거랑 애초에 강압적인 레벨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더 헌병이라는 중압감이 커요. 얘들이 일반 행정도예요. 마치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애들처럼 일반 행정 업무도 헌병이 합니다. 헌병이 막대한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권한이 있냐? 범죄자에 대해서 즉결 처분을 할 권리예요. 이걸 가집니다. 그렇다고 이게 즉결 처분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 범죄자에 한해서 재판 없이 바로 형을 때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재판 없이 바로 벌금을 때리거나 약간 그 작은 정도의 그 구금 유치장에 때려 넣는 거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게 즉결 처분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고 당연히 헌병 경찰제도 자체가 키워드예요. 자체가. 그러면 이 즉결 처분권은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입니다. 이따 볼 건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하는 자 이게 즉결 처분의 대상이에요. 이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애들은 헌병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빵에 때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네? 이거는 책에 있습니다. 이 조선태영령은 148페이지 위에 있어요. 다만 제1조가 없어요. 아쉽게도 제1조가 즉결 처분권을 나타내는 상당히 좋은 자료인데 1조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 징역이 세지 않은 그 뭐랄까 범죄 그 일제 기준으로 범죄 정도가 높지 않은 사람은 즉결 처분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는 여기만 있어요. 네. 태형이 뭐예요? 태형이 거기 148페이지 뭐예요? 위에? 148페이지 위에 태형 틀과 태형 도구 위에 있잖아. 곤장 이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빠따치는 거. 참 말하고 그러네. 우리 민족운동가들이 피해받았는데 빠따라는 거지. 반성하겠습니다. 여튼 즉결 처분권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그럼 이 즉결 처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헌병의 의지로 태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조선 태형령입니다.
헌병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한국인만, 우리 민족만 태형을 때립니다. 일본 사람 해당 없어요. 우리 한국인, 우리만. 다시 볼게요. 여기 조선 태형령 148페이지 위에 있는데, 자, 7조 태형은 30번 이하는 한 번을 때리고, 만약에 35번이다. 30대 때리고 그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태형은 하루에 한 번, 맥시멈 30대.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곤장 때릴 때 맞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끊기도 했습니다. 내 포인트는 13조. 이 영은 조선인만 하나여 적용한다. 우리 민족만 태형의 대상입니다. 이 구요.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묶여있고 볼기짝 때리는 이 구욕을 우리만 겪는 겁니다. 상당히 강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헌병경찰제도고, 그 안에 즉결처분권과 조선태형령이 함께 있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넘어갈게요. 또한 무당 통치답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제 사회 전반에 흐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가 제복과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와요. 제가 들어올 때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하이 이러면서 들어와요. 칼 차고. 그래서 마치 자면 배울 것처럼 이라세마세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존다 쩌걱쩌걱 이럴 것처럼 위압감을 느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일본도 차고 와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과연 쉽게 졸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위압감. 그래서 이 학교 레벨부터 강압적인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런 거 없습니다. 신문사 얄짤 없어요. 모이는 거 안 돼요. 책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모조리 다 싹 다 박탈하고, 당연히 신문, 잡지 얄짤 없어요. 신문은 오직 총독부가 발행하는 친일 신문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얄짤 없이 모든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겁니다. 무단 통치라 할 만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 봐봐요. 칼 이게 14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건데, 교사가 칼을 차고 이러고 있어요. 핵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다음은 식민지 교육입니다. 식민지 교육은 일단 컨셉이 우민화 교육이에요.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끌어집니다. 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컨셉은 일본이 우리 민족을 부려먹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농사를 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때 일을 시킬 때 일본은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하면은 반기를 들고 얘들이 민족운동을 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상당히 기초적인 교육만 추구합니다. 보통 교육. 지금 따지면 초등학교 레벨만 졸업하게 합니다. 또한 실업교육. 기계는 돌려야 되니까, 기계는 돌릴 줄 알아야 되니까, 기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계를 돌릴 수준으로 교육해요. 즉 부려먹을 때 명령을 이해할 정도, 지시사항을 이해할 정도로만 교육해요. 그 이상은 교육하지 않습니다. 즉 고등교육이 없어요. 있다고는 합니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등교육은 사실상 없고, 이 당시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일본어 교육을 마스터시킬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일본어를 보급하는 거, 장차 일제의 지배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걸로 컨셉을 잡아요. 일본어 교육까지 몰라도 이 시기 교육의 컨셉, 우민화 교육, 속된 말로 빡대가리 만들기 교육. 애들이 일본인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게끔 그 정도만 교육시키는 게 이 시기의 교육의 컨셉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자, 다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요것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1910년도에 키포인트를 적어드릴게요. 1910년대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 당연히 아까 무단통치. 요 안에는 식민지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 갑시다. 토지 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 소유자가 누구인가 파악해요. 왜 파악하느냐? 그래야지 세금을 걷기 때문이에요. 이 토지 조사와 비슷한 거를 조선 왕조는 계속 실시했어요. 흥선대원군도 양전 사업을 실시했고, 고종도 광무개혁할 때 양전지계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랑 결은 비슷해요.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 명목상 내건 게 이런 겁니다. 자, 토지세를 우리가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발표를 해요. 또한 토지 소유권이 너무 옛날 조선 스타일이다, 좋지 않다, 근대적에 맞게, 근대적 경제 관념에 맞게 토지 소유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토지가 잘 소유가 되면은 이제 생산성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말만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뭐냐? 세금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요. 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 필요한 게 역시 돈입니다. 세계는 예산이 지배해요. 돈이에요, 돈. 즉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식민 통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많지가 않죠. 이 한반도를 자체적으로 자력갱생, 뭐랄까, 자급자족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토지 매매를 자유롭게 해야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넘어와서 농업 이민으로 넘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명목상은 허울 좋지만은 실상은 가장 핵심은 세금을 잘 걷게 하기 위한 거예요. 돈을 많이 챙기기 위한 겁니다.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방식은 뭐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기한 내에, 총독부가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소유권이 애매한 곳이 있어요. 애매한 곳. 예를 들어서 가양동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는 그 안에 다 그 사람의 곳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이 놀이터는 누구의 것일까요? 애매하잖아요. 아니면 이 가양 3동 안에 있는 공원,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애매해요. 게다가 옛날 사람들은 마을에서 몰려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은 안동 김씨가 보유한 산이에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동 김씨는 맞죠? 소유자 한 명, 개인. 안동 김씨를 대표해서 누가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토지 소유자가 애매한 마을의 토지 혹은 가문의 토지, 이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물론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총독부가 네 알겠습니다 꿀꺽 그냥 먹는 겁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 불분명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총독부가 꿀꺽꿀꺽 먹어서 어떻게 하냐? 일본인한테 직접 팔거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토지 약탈의 선봉장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서 토지를 받아서 일본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본인들이 넘어와서 지주로서 활동을 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경작권이 있어요. 경작권. 여기 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경작권이 있었는데 이 경작권을 인정하잖아요. 뭔 소리냐면은 제가 여기가 1학년 4반이거든요. 자, 1학년 4반에서 제가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에요. 지주는 황성희 선생님. 제가 소장농입니다. 저는 딱히 황성희 쌤과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암암리에 여기는 내가 빌려서 농사 짓는 곳이다 라고 인정이 돼 있어요. 제 아들도 딱히 계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인정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약에만 의존합니다. 이 소유자는 황성희 선생님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그냥 여기를 농사 짓는 사람일 뿐이지 딱히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경작권을 돈 받고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1학년 4반의 경작권을 예를 들면 다른 사람 파는 겁니다. 공항서서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경작권이 부정되고 당연히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권한이 커집니다. 그러자 당연히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경작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열심히 샤바샤바 빌려가지고 정말 불리한 조건으로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산에 숨어서 숲을 불태워서 화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해외로 만주와 연해주, 간두로 이사가서 거기에서 농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총독부의 세금도 증가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1910년대인데 파란색이 전체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빨간색이 지세, 토지세입니다. 세금도 점점 올라가고 지세도 점점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토지 조사 사업 이후로 총독부는 일본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합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겁니다. 총독부가. 조금 빨랐나요? 여튼 이 토지조사 사업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흘러갔고 결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 토지조사 사업은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결과로 그 총독부가 작업하고 그렇죠.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고요. 세금 수입. 예. 결과를 묻는다면 총독부의 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작권이 부정되어서 농민들이 몰락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일본의 경제 수탈입니다. 먼저 회사령. 요것도 중요 포인트예요. 오늘 수업 내용은 요거 세 개만 확실하게 알면은 중간 이상은 가는 겁니다. 이거 세 개만 확실하게 알면. 이 확실하게 안다는 거를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레벨이면은 충분하게 그걸 이해한 거예요. 암기를 뛰어넘어서 이해로 간다.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암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 물론 코로나 시대에 너무 모이면 안 되고 서로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서로 설명해 주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튼 회사령은 뭐냐? 심플해요. 회사를 만들 때 총독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설명 중 하나입니다. 회사령. 제일 처음 1조. 회사의 설립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회사를 세울 수가 없다. 조선 외에 일본이나 다른 회사가 조선에다가 회사를 체인점을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도 마음대로 못 넘어와요. 일본 기업이 넘어올 때도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게다가 5조. 회사가
공공질서를 위배한다. 일본의 지배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회사가 뭔가 민족 기업이다. 뭔가 민족의 독립운동을 후원한다. 이런 게 보인다. 그 경우에는 총독이 사업의 회사의 회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사의 설립은 허가, 또한 총독부가 폐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사령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사령은 왜 만들어졌냐? 당연히 우리 민족 자본이 모여서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민족 자본의 형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한반도를 걔네들의 그 제국주의 정책으로 원료 공급 또는 시장 개척 이런 용도로 과거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 한반도를 그들도 원료 공급처와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령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어요. 물고기와 관련된 어업령, 광산, 광업령, 그리고 조선 정부가 과거에 가장 돈을 많이 확보한 게 인삼이에요. 인삼. 우리 한반도의 인삼이 동아시아에 손꼽히는 약재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의 황제가 조선 인삼, 고려 인삼 환장했어요. 약재로서. 그래서 인삼 판매로 당시에 예를 들면 고종 황제 이런 사람들이 인삼을 판매해서 받은 돈으로 황제의 자금에 넣었습니다. 황제의 비자금으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인삼 전매를 총독부가 관리하면서 총독부가 돈을 쏠쏠하게 챙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다한 경제 수탈도 이루어지는데 포인트는 회사령이라고요. 회사령.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가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복습해 봅시다. 돌이켜 봅시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딱히 키워드가 암기 포인트가 없고 그냥 여기에서 좀 본다 싶으면은 중추원이 허울뿐인 거였구나. 명목상의 자문기구구나 정도로만.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여기죠. 헌병이 어떤 역할을 하고 헌병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태형을 할 수 있고 집결 처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 여기에서는 요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착용한다는 거. 제복과 칼을 착용한다는 점이 좀 더 주된 포인트예요. 이런 거는 너무 뻔하니까 너무 뻔해요. 요거는 좀 특색 있잖아. 특이한 게 항상 중요한 학습 포인트예요. 근데 쌤 일반 관리가 교원 일반 관리는 그거예요. 공무원들. 동사무소의 사람들이 제복 입고 칼차고 있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했던 사람이 제복을 입는 거야 아니면 일본인들? 그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여기 한복 있어요. 한복. 이 사람은 아마 조선 사람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도 존재를 하고요. 교사의 경우는 모든 교사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주로 이렇게 친일파, 일본 사람 이런 사람이 관리가 되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동사무소 관리들이랑 교사들이 칼차고 하이 이러고서 가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강압적이에요. 등분 뒤로 왔는데 칼차고서 이라시마세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럴 리 없겠지만은. 여튼 다음 이것도 그냥 적당히 식민지의 교육은 그들이 지배하기에 부려먹기에 좋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이게 핵심이죠. 목적이 뭐였나? 어떤 제도였나? 토지 신고 소유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나? 목적, 전개,
결과로 나누어서 잘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다음 여기에서는 회사령이 핵심이에요. 회사령. 이렇게 1910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은 1920년대 10년대를 지나서 20년대에는 어떤 스타일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가를 배우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